고! 달순의 라이브. 자, 안녕하세요. 예, 달순의 라이브의 방장 박문성입니다. 예, 예. 이탈리아 전문가를 꿈꾸는 꿈꾸는 구박사입니다. 예, 이탈리아에 10년? 10년. 야, 이탈리아 그 정도면 사실 뭐 언어나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익숙하겠다. 그럼요. 가장 지금 한국 온 지는 얼마? 2016년에 왔으니까 17, 18, 19 이제 한 3년 반? 3년 반. 이럴 때는 가끔씩 정말 이탈리아 그립다. 아, 오고 나서 10초 안에 다 만나고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10초 안에 다 만나고 이 정도는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탈리아 축구 얘기를 또 해볼 텐데, 네. 야, 근데 이걸 건드렸다는 얘기는 그냥 끝판왕 건들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저도 좀 이제 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뭐 달순애가 저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밟고 일어서서 저도 독립을 해야 되지 좋습니다,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이탈리아 축구하면은 이탈리아가 이제 아무래도 전술의 나라. 그렇죠. 아까 뭐 해버지 얘기했지만 박승 선수가 현역 때 뛸 때 와 챔피언스에서 이탈리아 클럽 만나면 죽을 것 같다고 힘들어가지고 누가 잘해서 그러냐고. 선수도 잘하지만 예. 팀이 전술적으로 짜임새가 너무 좋아서 네. 어떤 팀을 만나도 너무 힘들다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피를로는 그렇게 잘 잡았어. 이악 물고 덤비셨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탈리아 축구하면은 뭐 뛴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실제로 우리가 현대 축구 사회를 놓고 봤을 때 전술사와 관련해서는 근대 축구, 현대 축구를 네. 통틀어서 뭐 최고의 나라니까 네. 거기에 지금 이탈리아 축구의 전술사 그것도 5명 이 거장들을 건드리겠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컨텐츠로 끝내겠다는 얘기인데. 한 번쯤은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로 가는 첫 번째 어떤 뭐 암초 밟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전문가지도 아니지만 네. 전문가 얘기를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네. 축구 얘기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늘거기 얘기. 가늘거기 냉면처럼. 저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냉면도 이제 평양냉면처럼 끊어지는 거 말고 함흥 냉면처럼 길게 그래서 끊어지는 거. 5명인데 5명을 이거 다 하자 그러면 이건 진짜 몇 시간짜리 나오니까 한 명 한 명씩.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구요? 비토리오 뽀쪼. 그 초창기 월드컵의 정말 최고의 명장. 네, 최고의 그다음에 명장. 어찌 보면 현대 축구의 전술사의 아버지. 예. 라 불릴 수 있는 뽀쪼 얘기를 한다. 뽀쪼. 예. 근데 이거 그냥 뭐 여담이지만 저 ZZ 두 개가 있으면 네. 우리는 이제 주로는 포초라고 쓰는데 네. 이탈리아스러운 발음. 현지 발음은 쪼가 가깝습니까? 초가 가깝습니까? 삐자처럼 똑같은 거잖아요. 삐자. 그러니까 뽀쪼가 맞아요. 뽀쪼. 뽀쪼.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뽀쪼로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가 볼까요? 네. 자, 비토리오 뽀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목을 균형의 열정은 담은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교수님답습니다. 아, 지금 제목하고. 학교 몇 개 강의하는 거죠? 몇 개 하고 있어요. 왜 이래 오늘 컨셉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름 고급화, 포장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형의 열정을 담은 감독이 이렇게 멋있게 말을 좀 만들어봤는데요. 네. 저 제목은 이제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서 이게 이 내용을 설명할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로 이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전술이라고 하는 것에 균형을 이란 것을 도입한 감독이 바로 뽀쪼입니다. 그래서 균형의 열정을 담은 감독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균형에 있네. 네, 밸런스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 뒤에 설명하겠지만 네, 그 전까지 사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지만 네, 1886년 태생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19세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886년이 아스날이 창단했던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굉장히 오래전 분인데 그 전에 이제 옛날 우리가 그러면 현대 축구의 초창기 때인데 네. 저때의 축구는 다 공격 앞으로. 그렇죠. 수비 무슨 수비야? 축구가 다 공격이지. 예. 이렇게 했던 축구인데 비로소 비토리오 뽀쪼 감독이 나오면서 야 축구는 밸런스지. 예. 그런 걸 처음으로 화두를 던졌던 사람이다. 그렇죠. 네. 네. 흥선대원군 시절 지금 나옵니다. 조선시대 사람. 조선시대. 개항기 다 이럴 줄 알았어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됐고 뭐 뒤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거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월드컵 월드컵 초창기 우승, 뭐 올림픽 금메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뭐 36년 베를린 올림픽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그거죠. 우리 송기정 옹께서 이
쪼호 형이 저런 거 보면 또 역사 막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해봤습니다. 넘어가시죠. 참고로 월드컵은 1930년이 1회인데 1회고 34년이 2회죠. 34, 38이 2, 3인데 2, 3의 우승을 감독으로서 이끈 지도자가 바로 뽀쪼입니다. 뽀쪼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거 내가 쓰는 건데. 예. 전문가의 길을 위해서 밟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쓰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보시면 T자로 이렇게 제가 이걸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T? 이게 T 모양이잖아요. 어. 골키퍼. 그다음에 수비 진영에 이렇게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격수가 8명이야. 옛날엔 옛날에는 축구가 이랬어요. 118 혹은 막 요런 극단적인 공격수 숫자가 많은 게 옛날 축구였어요. 피라미드 같다 이건. 아까는 T자가 뭐 하여튼 뭐 26, 뭐 118 이런 극단적으로 공격자 숫자가 많았단 말이야.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런 거였거든요. 축구 시작해가지고 야 뭐 골 넣으면 이기는 거잖아. 이기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래 공격이었어요. 공격 앞으로였어요. 무조건. 그리고 그 뭐 맨마킹 뭐 존마킹 이런 개념이 뭐 전혀 없었어. 그냥 일단 닥치고 골을 넣으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패스를 전진 패스만 되냐, 뒷백 패스 안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럭비와 축구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것도 있고요. 옛날에 그냥 닭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것도 결정적으로 뭐냐면 제가 지금 부제목을 킥앤러시에서 포메이션으로 달아놨는데 킥앤러시는 지금도 왜 막판에 시간 쫄리면 이제 중간 단계 생략하고 바로 앞으로 갈 때 킥앤러시를 쓰잖아요. 롱볼 때릴 때 지금 뒤에서 볼을 잡으면 그냥 앞으로 킥을 해주면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골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킥앤러시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이 두터울 필요가 없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공격수 이만큼 많이 쓸 수 있었죠. 이랬는데 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캠브리지 컬리지에서 이 영국 축구는 뭐가 있냐면요. 이 예전 셰익스피어나 이런 사람들이 영국 시절에 그 글을 보면 공차는 사람도 되게 폄하했어. 셰익스피어 아시죠? 알죠, 셰익스피어의 희극이라든지 옛날 기록들을 보면 공차는 사람도 풋볼러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겸하해. 너는 할 게 없어서 뭐 풋볼러나 하냐? 진짜 나와요. 굉장히 옛날에 영국에서는 군주나 권력자들이 한때는 그랬다 그러더라고. 한때는 그건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 차는 거지 이랬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약간 좀 낮춰보는. 정말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영국 공립학교 시절이 되면서부터 이제 왜 우리가 애들 교복 입히듯이 이제 그 계급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학교에서 스포츠를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켓하고 풋볼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브리지에서 축구를 이제 공립 스포츠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캠브리지 애들이 확실히 좋은 학교라서 그런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이 전술이란 걸 새로 생각한 거야. 킥앤러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약간 뭔가 좀 다르게 해보자. 달리지 말고 해보자. 자, 그래서 이 캠브리지 애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예전처럼 때려놓고 우르르 달려가는 축구가 아니라 동료들을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동료들을 이용해서 패스라는 개념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때려놓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선의 구분이 생긴 거예요. 약간 공격과 수비도 조금은 이제 숫자가 나눠지고. 물론 아직도 월등히 많지만 그래도 동료들을 거쳐가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만들어 봤더니 아직도 공격이 중요하다 보니까 만들어 보니까 공격수 5, 중앙에 3, 2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캠브리지 학생들이 이 피라미드 형태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기 캠브리지 대학 때문에 캠브리지 피라미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저거는 뭐야? 하얀 거. 그 하얀 거를 이제 올리브 그로브 말씀드릴 텐데요. 저게 뭐냐면 이제 그 캠브리지 애들이 이제 저걸 했잖아요. 그래서 저 피라미드 전술이 이제 막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뭐 리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EPL에 예전에 안정환 선수도 잠깐 뭐 사인을 한이만 했던 그 블랙번 로저스가 이 캠브리지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프로 팀이.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이나 그 당시에 리그에 참가하던 팀들하고 이제 이 리그 오프닝 매치를 한 건데 자세히 보시면 그 위에 거 블랙번 팀이 있고 밑에 웬즈데이 팀이 있어요. 오케이. 블랙번 팀의 스쿼드를 보시면 딱 피라미드 돼 있잖아요. 5, 3, 2, 1.
저 5가 공격수야. 밑에, 저 위가 골키퍼를 골키퍼야. 예, 그리고 네네. 밑에도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붙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캠브리지 피라미드의 네네. 실제 적용 실제 사례. 적용 사례예요. 그리고 그 저 캠브리지 피라미드가 영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영국의 그 초창기 영국 축구에서 가장 먼저 이 캠브리지 피라미드를 받아들여서 좀 우승도 하고 했던 팀이 바로 이 블랙번이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그 학교 스포츠다 보니까 등번호를 매겨야 되다 보니까 1, 2, 3 이렇게 써놓고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백넘버가 매겨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은 등번호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예를 많이 들어서 달라졌죠. 뭐 수비수도 9번 달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공격도 이상한 번호 달기도 하는데 이 골격이 그래도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큰 틀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 이렇게 달았던 번호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뭐 대충 한 3번은 센터백 많이 하고 뭐 2번은 풀백도 하고 5번은 중미가 많이 달고 그다음에 윙은 7번 11번 공격수 뭐 9번 이게 이 개념이 지금까지도 100년 넘게 어쨌든 큰 틀은 물론 깨진 것도 있지만 큰 틀은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뭐 그러자 우리 손흥민 뭐 이렇게 아니면 옛날 변병주도 11번 변병주도 11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엄청나게 치다. 엄청 빠르고 하석주도 선수도 11번인가 달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스트라이커가 왜 등번호가 9번이야? 센터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매긴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술이 이제 이 캠브리지 애들이 이제 이걸 만들어서 영국 애들이 만들어서 영국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 이 전술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탈리아 이게 축구 어쨌든 현대 축구의 종주국을 영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룰을 만들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국 출신의 그 축구를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퍼뜨렸어 축구를 여러 나라를 건너가서 우리가 어떻게 현대 축구가 근대 축구가 대한민국에 들어왔냐면 저쪽 인천 앞바다에 그 영국의 구남인가 뭐 상선인가 뭐 이런 게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알려졌다라고 하는 썰이 있죠. 맞아요. 우리도 그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그렇고 스페인도 영국이 많았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팀도 창단자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이 영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언젠가 한번 하려다가 못했는데 왜 이탈리아 팀들 보면 뭐 CFC, SSC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 중에 보통 특히 제노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창단된 팀인데 저 CFC가 뭐냐면 크리켓 앤 풋볼 클럽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영어식이네. 영어식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주 초창기에 창단되었던 초기 팀들은 축구팀이지만 출발 자체가 이런 크리켓이나 풋볼 같은 이런 그 동호회에서 출발을 했던 흔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사람에게 축구를 배워서 이 팀을 창단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 포메이션도 이런 형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제노아가 하면서 리그 3연패를 했다. 그렇죠. 네네네. 5, 4, 3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네. 영향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제노아가 초기의 강팀인데 제노아가 지금까지 총 9번 우승했거든요. 세리에서. 그중에 마지막 우승이 1924년인데 1910년 전인가 6번 우승을 해요. 그중에 3연패가 저때 98, 99, 00 딱 저때 제노아가 3연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캠브리지 영향을 받아서 캠브리지 피라미드를 받아들여서 저 전술을 도입해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빌드업이었구나. 배경. 요 뽀쪼로와 메토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약간 빌드업. 왜냐하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랬는데 이 뽀쪼가 뭘 했냐? 뽀쪼의 결정적인 이제 그 메리트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이 피라미드 시스템 여기서 봤던 것은 우리가 흔히 딱 봤었지만 이게 아무리 뭐 3선으로 나눠졌다 어떤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격수가 많아요. 그렇지. 아직은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약간 가분수지. 완전 가분수죠. 근데 1925년에 이 축구 룰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가 개정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925년에 현재와 같은 큰 골격의 옵사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모든 전술이며 뭐 전략이며 뭐 인원이며 뭐 라인이며 이런 게 이때부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대 축구의 모든 중요한 게 1925년부터 이 룰 개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골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옵사이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그 바뀌기 전과 바뀐 후가 뭐냐면 바뀌기 전 그러니까 1925년
이전의 오프사이드는 뭐냐면 지금의 룰은 우리 뭐 해설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룰은 골라인과 최종 공격수 사이에 2명이 있어야 돼요. 최종 수비수 뭐 골키퍼 사이 한 사람 이게 아니라 정확한 룰은 골라인과 최종 공격수 사이에 2명이 있으면 오프사이드가 맞아요. 동일선상까지 걸려서. 자, 그랬는데 이때는 뭐냐면 그게 3명이었어. 가장 큰 골격은. 자, 그러면 골라인 이 공격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대편 골라인이에요. 상대편 골라인이고 이게 이제 이게 상대편 골라인 이게 이쪽 공격팀이고 파란 분홍색 팀이 공격수라고 치면 골라인하고 요 사이 이미 3명이잖아. 그러면 아무리 공격수가 많아도 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옵사이드니까. 그러니까 골이 안 나게 된 거야. 이미 수비수가 2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5명이라도 요걸 들어갈 순간 옵사이드니까 아무래도 골이 줄어들고 막 이런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요걸 한 명 줄이자.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25년에 룰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돼요. 2명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수비를 조금씩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야. 불안해지는 거죠. 예. 기존에는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이제 요걸 2명으로 줄여버리게 되면 공격수가 부담이 덜하게 되죠. 뒤에 3명이 있는 것과 2명이 있는 건 확실히 다르니까요. 여기 이해가 좀 되세요? 여기 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1925년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3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5년에 개정되면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25년이 우리도 지금도 2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925년을 현재와 같은 옵사이드의 큰 골격이 만들어진 시기고 이렇게 3명에서 2명의 옵사이드에 대한 그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때 전술적으로 변화가 많이 온 거죠. 한 명이 그 줄어드는 그 부담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찾아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수비를 조금 갖춰야 되겠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아직도 옛날이다 보니까 이런 그 전체적인 틀을 바꾸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수비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뽀쪼가 이제 조금씩 손을 댑니다. 5-3-2의 요 포지션에서 가운데 요 하프백, 예전에는 풀백, 하프백 공격수 이렇게 불렀거든요. 풀백 자리에 하프백에 있는 요 3명, 이탈리아어는 그때 용어할 때 말씀드렸지만 메디아노, 중간선에 있는 선수들을 슬쩍 이렇게 떨어뜨려요. 조금 내려서 이 수비의 어떤 그 부담을 두 명한테 걸리는 부담을 덜어주게끔 이렇게 벌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요 하프백이 조금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거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요 앞에 있던 5명에 있는 요 인사이드 포워드, 그 인테른이라고 부르는 인사이드 포워드를 요렇게 내려주게 돼요. 윙어들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어로 윙어가 알라거든요. 알라, 날개. 근데 그 날개 사이에 있다 그래서 메짜, 중간 알라, 메짜알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포지션의 선수들에게 원래는 공격수였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까지 맡기면서 여기에서 비는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요렇게 하면서 뽀쪼는 이게 소위 말하는 W 포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전체적인 예전에 공격적으로 확 쏠렸던 그 이 무게가 공격수 5명, 수비 계열의 5명이라고 하는 이 5대5의 최초의 도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오프사이드 룰의 개정이고 요 허리에 있는 2명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생기는 공간의 문제를 요 2명이 내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용어 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아까 등번호 쓸 때 요렇게 있었어 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이었잖아요. 근데 뽀쪼는 요 2명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6번까지는 똑같은데 7, 8, 9, 10, 11번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탈리아 축구에서 판타지스타 혹은 트레과르티스타라고 하는 요 10번 포메이션이 넘버는 9번보다 높은데 포지션은 아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트레과르티스타 혹은 판타지스타, 플레이메이커 그런 것들이 그런 플레이를 하는 상징적인 선수들이 10번을 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수비수가 3명이 공격수가 들어올 때 와 이래도 됐던 시절이었어요. 1925년 전엔 3명이 딱 해가지고 야 공격수로 들어와 됐어요. 근데
룰을 딱 바꿔버렸네. 야 이제 3명이서 싸우면 안 돼. 2명까지만 싸워야 돼. 그러니까 3명이서 싸우던 게 2명이 싸워야 되니까 쫄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뽀쪼가 야 저렇게 2명 놔두면 이거 완전히 깨지겠는데? 내려. 야 그 너무 저기 그 위에 공격적으로 가는 애들 있잖아. 좀 내려. 좀 내려봐 이런 애들. 내려가지고 니네 너무 저기 이렇게 앞에 밑에 여기 저기 다구리 당하는 애들 있잖아. 맞는 애들. 다구리. 좀 내려가지고 니네 좀 커버 좀 해. 이겁니다. 간단해요. 이해되시죠? 3명이 싸워도 됐는데 룰이 바뀌어가지고 2명만 싸우래요. 그러니까 얘네들 큰일 났다. 그러니까 포조 감독이 이걸 보고 내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조 감독은 그래서 밸런스 핵심이. 네. 그러니까 너무 균형. 공격으로만 갔던 걸 그 옵사이드의 룰 개정과 더불어서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줬다는 게 그 포조 감독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뽀쪼가 어쨌든 이런 새로운 전술을 만들었어요. 메토도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메토도라는 단어가 영어에 뭐냐면 메소드야. 방식, 방법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뽀쪼가 이제 그 월드컵 이제 아까 2번을 우승하게 되는데 사실 뽀쪼의 첫 번째 월드컵 우승인 1934년은 완벽하게 뽀쪼가 이 그 메토도라는 걸 완벽하게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실험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최종 결승전 스쿼드에서는 기존에 익숙했던 요 피라미드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1934년 때. 저게 결승전 스쿼드예요. 결승전에서는 아무래도 아직은 좀 익숙한 이 전술을 들고 나오게 됐죠. 근데 이때 보시면 이제 그 익숙한 이름 메아짜, 주세페 메아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렇게 몬티나 뭐 페라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조바니 페라리나 이런 선수 되게 대단했죠. 자,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수비적으로 좀 내려앉은 거잖아요. 밸런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건데, 자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7명씩 올라가던 공격대 올라가던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작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메아짜, 주세페 메아짜 괴물이었던 거예요. 얘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정말 공격에서 2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앉아도 문제가 전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탈리아가 월드컵이나 이런 유로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보면 항상 특출난 공격수가 있었어요. 94년에도 로베르토 바조 있었고 96년에도 토티나 뭐 루카토니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잔니 리베라든지 마졸라라든지 하여튼 항상 정말 이 공격에서 2인분 이상을 해주는 스킬라치, 파울로스 이런 선수 공격에서의 그 부담을 더 짊어져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 때 월드컵에서나 뭐 유로에서 이탈리아의 항상 성적이 더 좋았던 것이죠. 월드컵에서 성적 내려면 원래 그런 선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탈리아는 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934년 월드컵에서 이제 이 뽀쪼가 처음으로 이제 그 2번째 월드컵에서 우승을 합니다. 물론 이 1934년 월드컵이 개최국이에요. 이때 이제 이때는 그 정치 권력과 진짜 솔직히 말하면 유명한 거지 뭐 정치 권력과 좀 그래요. 막 뭐 다른 팀 라커룸에 막 뭐 군인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뭐 솔직히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만 근데 아니 그 뭐 어차피 여기 현대사인데 뭐. 뭐 그 이탈리아 현대 무솔리니의 이 파시스트가 독재 때문에. 독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그 가운데 있는 게 딱 저 왼쪽의 사진의 가운데 있는 게 그때 월드컵 포스터거든요. 딱 봐도 요거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 2명이 있는데 오른쪽 이게 팔 이러고 있는 사람 오른쪽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주세페 메아짜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이름에 주세페 메아짜죠. 자, 그래서 이제 1936년 올림픽이네 이건. 여러분들 지금은 올림픽이 연령 제한이 있지만 이때는 그냥 국가대표 경기였습니다. 그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때 이때가 올림픽에서 확실히 우리가 얘기했던 좀 내려오면서 확실히 내려오게 메토도의 되죠. 그 느낌이 들어오네. 피치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메토도라고 하는 게 메소드면 뭐 예.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왜냐하면 기존의 피라미드에서 네 방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무슨 그 자체가 무슨 어떤 의미를 확실히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단어에 그런 뜻은 우리도 얘기하면 방식, 형태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방식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의 메토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토탈 축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뜻을 갖고 있는 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체가 무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익숙한 이름들이 조금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월드컵에서 36년 올림픽에서 이제 이 자신의 이 만들었던 메토도를
적용하게 되죠. 확실히 딱 대형만 보더라도 요즘스럽다. 딱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포초 감독이 그래서 현대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게 예. 딱 봐더라도 그냥 약간 433의 느낌? 433 딱 혹은 약간 만약에 예. 저기 뭐 올라가면 그럼 414 느낌도 있고 그런 그렇죠. 약간 요즘 얘기하는 포메이션스러운 포메이션스러운 맞아요. 예. 맞아 그런 형태가 예. 갖춰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킥앤러시에서 포메이션으로. 그런 의미로 오케이 좋네. 예. 자 그리고 이제 1938년 월드컵에서도 이제 이 대단한 멤버들을 이끌고 우승을 하게 되죠. 계속 이제 그런 대형들. 이제 뭐 특히 뭐 이 왼쪽에 피에트로 라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벤투스 주장 출신의 대단한 수비수였고요. 뭐 조바니 페라리, 주세페 메아짜 다 있었고 특히나 그 저기 피올라 최전방의 실비오 피올라 저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요. 지금도 세리에 그 리그 역대 득점 1위예요. 군나르 노르달 그다음에 그 1위가 피올라 2위가 군나르 노르달 3위가 그 리흐스트 슬로빈가 그렇고 5위인가에 로베르토 바조가 있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 정도로 정말 득점 기계였던 선수가 바로 저 피올라였는데 그 피올라 뒤에 누가 있어요? 메아짜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공격에 있어서도 수비에서 내려간 만큼 피올라와 메아짜가 공격을 메워줄 수 있었던 그러면 거죠. 이때 뽀쪼의 이런 대형에 있어서 메아짜나 페라리처럼 거기서 내린 애들이 더 중요했던 개념인 거야? 아니면 세란토니나 로카텔리처럼 여기 그러니까 하프, 그러니까 라이트 하프나 레프트 하프에서 내린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왜냐하면 이 중요한 건 내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페라리하고 메아짜는 약간 내려갔지만 공격진에 있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로카텔리나 세란토니는 원래 허리에서 위에 있던 게 내려간 셈이니까 이 롤이 조금 더 부여된 거죠. 메아짜하고 페라리는 뛰는 필드가 조금 아래로 내려간 거지만 로카텔리하고 세란토니는 롤 자체가 조금 더 부여된 거예요. 어차피 왜냐하면 포초의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최초로 맞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하지 않는 그렇지.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센터하프라고 하는 걸 요즘 굳이 번역하자면 이제 미드필더 정도 되는데 그렇죠. 미드필드스러웠던 로카텔리하고 세란토니를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윙백이나 혹은 뭐 풀백 개념으로 내렸다라고 하는 점에선 더 중요할 수 있다. 로카텔리 세란토니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던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페라리 메아짜는 자기가 하는 거지만 노는 필드는 원래 그 바닥인 거야. 그러니까 뭐 물론 임팩트야 메아짜라든지 페라리가 엄청났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술을 이해하자면 이제 그렇게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정확하게 윙백의 개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38년에 월드컵을 저렇게 데리고 또 한 번 우승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거 안 했나 보지? 여전히 막 그런 막 피라미드나 롱볼 때렸나 보지? 아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루과이는 초기에 이제 그 우승할 때 그 이 피라미드 저걸 유지하기도 했고 이때 이제 뭐 뽀쪼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뒤에 나오거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뽀쪼의 전술을 굉장히 그대로 인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뽀쪼의 영향력, 뽀쪼가 이제 물론 이게 제가 축구 전술사 전체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뽀쪼가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뽀쪼의 전술을 보고 이제 배우거나 변화한 사람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먼저가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왼쪽의 인물입니다. 이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바로 휴고 마이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축구 사실 항상 보면 메토도라든지 뽀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언급되는 이 뭐 은행원도 했다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긴 한데 이제 축구 이 오스트리아 대표팀 감독을 하거든요. 선수도 잠깐 했었고요. 근데 이 뽀쪼 저 마이슬이 되게 언어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막 자기 뭐 모국어는 이제 뭐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독일어 이런 것도 잘했지만 이탈리아어, 뭐 체코 뭐 이런 다 정말 언어를 정말 잘했대요. 내가 알기로는 뽀쪼 감독도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다양한 다양하게 이게 있었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다른 국적 사람들이지만 이게 서로 언어 영역이 좋으니까 이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뽀쪼 마이슬이 뽀쪼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1930년대에 이 오스트리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이 무패 기록을 거의 이루게 됩니다. 14경기 동안 한 1년 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14번의 경기에 무패를 해요. 근데 이 14경기 동안에 득점이 58득점인데 득점이 54득점인데 실점이 18실점이에요. 그럼 경기당 3, 4골을 넣고 경기당 1.1골 정도를 먹은 거야. 심지어 막 이때는 이 14번의 무패 행진에는
자기가 영향을 받았던 뽀쪼 이탈리아를 2대1로 이긴 경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뽀쪼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의 포메이션과 전술을 짰다는 딱 거지. 이 메토드를 유지해요. 오케이, 예, 오케이. 마이슬은 오케이. 예.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30년대 이 오스트리아 팀을 분더 팀, 그러니까 원더, 아주 정말 꿈의 팀, 대단한 팀 이런 식의 원더골 할 때 그런 분더 꿈의 팀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분더 팀 193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그 대표팀 사진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당대에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체코 이런 데 해가지고 네, 그 다부뉴악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뉴브 악파, 네, 맞아요. 다뉴브강을 인근으로 한 네, 네, 나라들이 맞아요.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했다. 네, 네. 그거랑 연관시켜서 네, 네, 맥락을 보면 되냐? 그 여기 지금 그 저기 마이슬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코 뭐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우리 동구권, 헝가리, 헝가리 그 나중에 뭐 저는 다루지 않겠지만 매직 마자르 요런 그 어떤 있잖아요. 다 요 영향권 안에 다뉴브 학파의 영향권들이죠.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저 마이슬이 그 뽀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낸 그 이 분더 팀. 딱 봐도 형태가 그러네. 예, 똑같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일단 시작 포메이션은 이래요. 제가 저 두 개를 가져온 게 뭐냐면 사진이 다른 게 출발 포메이션은 이렇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하면 왼쪽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사진이 이제 마티아스 진델라인데 그 바로 옆에 사진. 예. 여기서 보면 분명히 딱 요 포메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 경기를 저기도 화살표가 나와 있지만 경기 시작하면 진델라는 내려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들어. 요것도 쳐 올라오고요.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데 순간 격했네요. 뭘 쳐 올라와? 쳐 올라와요. 예. 근데 오히려 가운데 있는 진델라는 내려와 버려요. 센터 포워드. 자, 그러면 요 포메이션 어떻게 돼 버냐면 오히려 센터 포워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진델라는 내려와 버리고 이 메짤라나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 선수가 특히나 뭐 되게 딱 보면 저 선수 펀킹이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약간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63kg였대요. 예, 진짜 완전 삐쩍만 별명이 종이 인간이야. 나랑 비슷하네. 뭐라고요? 나 지금 60kg 정도야. 형은 키가 있으니까. 야. 어쨌든 그래서 이 선수는 시작할 때는 센터 포워드인데 시작과 동시에 내려오고 이선에서 패스를 뿌려주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선수 그 수비수 2명 있잖아요. 그럼 센터 포워드가 내려와 버리면 이 선수 2명이 따라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공간이 나죠.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낚시하는구나. 미끼. 이렇게 상대 수비를 좀 끌어내면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면 하프 스페이스 같은 공략하는 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용어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진보하고 진화하고 변화해서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거든. 이렇게 이제 처음에 포메이션과 전술과 전략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잖아. 뽀쪼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술사에서 다 응용이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다 응용이라는 거야. 뭐 거기서 이제 약간 뭐 용어가 만들어지고 개념이 좀 더 발전하고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때야 당연히 뭐 하프 스페이스 이런 말은 없지.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만약에 이렇게 센터 포워드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마치 뭐 섀도우처럼 뛰고 오히려 이렇게 인사이드 포워드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서 하면 이것도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결국 축구라고 하는 게 전술과 전략이 크게 보면 일정한 어떤 틀에서 계속 진화하고 진보하고 응용되는 거예요. 그 정말 패러다임을 바꾼 감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프루이프라든지 뭐 체프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사키라든지 그 정도 감독이나 돼야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 정도의 혁명적인 감독들인데 예컨대 이런 거죠. 뭐 금방 얘기했던 사람들은 진짜 개념을 달리한 거예요. 개념을 달리해버린. 그러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토털사커 같은 경우는 미엘스 같은 경우는 굳이 왜 공격은 공격수만 하냐? 이거잖아. 그렇죠. 수비는 왜 수비수만 하냐? 공격할 때 다 하면 유리하고 수비할 때 다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거고. 아리고 사키 이거잖아. 경기장이 이만한데 이걸 다 마크해야 돼? 경기장을 조그맣게 쓰면 안 돼? 그래서 프레싱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야, 경기장을 요만하게만 쓰자. 다 모여. 그렇게 쓰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들을 달리하긴 하는데 어쨌든 큰 토대는 계속 응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고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시는데요. 맞아요. 제로톱이에요. 이거 2012년 그
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저기 첫 경기. 그렇지. 이것도 예. 결국 제로톱 같은 느낌이지. 펄스나인이랑 그렇지. 가짜 리베로 그렇지. 그때 나오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티아스 진델라가 최초의 그 제로톱 그 펄스나인을 수행했던 바로 그런 선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스팔레티 감독을 5번째 다루기로 한 것도 이 사실 최근에 나오는 이탈리아 감독들 중에서 막 앞에서 나온 감독들처럼 혁신적인 이런 감독은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뭐 트로피를 따오거나 이런 감독들은 있지만 전술적으로 뭔가를 확실하게 자기의 색깔을 보여준 감독은 그 중에서는 스팔레티 같아서 그걸 한 건데 그 이유가 바로 토티를 이용한 요 그 제로톱을 잘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 이 진델라가 그래서 이 어쨌든 이 마이슬도 틀은 기본적인 틀은 요 뽀쪼가 만들었던 이 메토도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체프먼까지 가게 된 야, 거죠. 이거 아스날의 명장이자 현대 축구의 또 그 초창기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던 그렇죠. 체프먼, 소위 얘기하는 WM. WM. 너 뽀쪼 영향이었다. 그러니까 뽀쪼, 그러니까 이 체프먼이 훨씬, 그러니까 뭐랄까 전체 거의- 축구사를 보면 거의 동시되거나 체프먼이 조금 뒤에요. 조금 뒤에요. 조금 뒤인데 이제 왜냐면 이렇게 체프먼이 저한 게 이것도 아마 체프먼이 아스날 저거 했던 게 1925년인가 하여튼 거의 맞아, 동시되거나 맞아. 조금 뒤에요. 아니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일단 설명을 하겠지만 체프먼이 왜 WM을 만들었냐면 이것도 옵사이드 규정의 변화에 따른 맞아요. 예. 전술에 대한 예. 그 옵사이드 규정이 바뀌면서 상대방 센터 포워드를 막기 위해서 여기를 3백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한 명의 수적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WM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물론 세계 축구사 전체에서 봤을 때는 체프먼의 WM이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뽀쪼의 영향력 앞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제목처럼 기존의 이 극단적으로 공격 쪽에 치중되어 있던 축구의 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최초로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5대5 수비 공격이라는 이 균형의 밸런스를 처음으로 도입한 감독이 뽀쪼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라본다면 체프먼의 WM도 정확히 5대5로 나뉘게 되고 이때 체프먼의 WM으로 인해서 이제 5명이라는 공격 5 수비 5이라는 밸런스를 감독들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 5명이니까 데인마크를 시키자.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데인마크가 유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데인마크의 개념을 브라질의 판타스틱 4가 나오면서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데인마크는 어려워지니까 이제 존 마킹 이게 지역 방어 이런 식으로 바뀌자 하면서 또 수비 전술이 바뀌고 또 거기에 대응하면서 공격 전술이 바뀌고 이러면서 전술이 발전하게 돼 온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체프먼의 이 WM도 상당 부분은 뽀쪼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진짜 뽀쪼가 오늘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흐름도 좀 있었지만 확실히 그냥 현대적 의미의 포메이션의 아버지? 그렇죠. 요거로 정리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밸런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정립했다. 극도로 공격적인 거를 내려서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균형, 밸런스라는 것을 추구했다. 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